안녕하세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상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건용 프로님과 함께 그동안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적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사례와 그 안에서 사용된 AWS의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과 엔지니어링이 클라우드와 만나면서 이룰 수 있는 혁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정입니다. 이어서 최건용 프로님께서 직접 그동안 구축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서비스인 아마존 EKS와 오픈서치 서비스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산업군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설계 작업을 가속화하고 운영을 최적화해서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AWS는 고객들과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폭넓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분들이 자유롭게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면서 파트너 네트워크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보안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한 표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데이터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림과 같이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에 두었을 때 AWS의 지원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수집이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서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사용자를 위한 작업 환경, 파트너 생태계,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고객분들은 조금 더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경우는 최근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CI/CD 구축, 서버리스 이용,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모니터링과 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이러한 점을 다 반영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존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모놀리식과 달리 애플리케이션이 모듈화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동작 및 배포 가능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API로 통신을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여 규모에 맞는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니면 아무래도 서비스 운영이 유연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영향도를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예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대표적으로 API로 통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마다 루즐리 커플드 형태, 즉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과 같이 중간에는 API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각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EC2나 AWS 람다와 같은 여러 컴퓨팅 서비스에서 그 요청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핵심이 되는 컴퓨팅 요소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마존 EKS를 도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 엔지니어링 화공기술센터의 최건용 프로님께서 직접 회사 소개와 더불어 클라우드로 이관한 업무의 특징과 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려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화공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건용 프로입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저희 회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197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업스트림, 정유, 가스, 석유화학에서부터 산업 설비,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국에 진출하여 설계, 조달, 시공 및 시운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10년 정도 파이프 스트레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6년 전부터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동화하고 개별 파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룰 기반 프로그램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AI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최근에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정을 어떤 기계를 통해 만들어야 할지 정해야 하고 그 기계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배관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계와 배관들은 안정적인 토목 기초 위에 구조물을 세워 잘 지지해 줘야 합니다. 이 공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곳곳에 안정적으로 전기도 공급되어야 하고 각종 센서와 그를 통해 공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석유화학 플랜트의 설계 기준인 20년 동안 플랜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플랜트의 다양한 운전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 및 해석을 통해 검증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랜트를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서로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하나의 플랜트를 설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들이 도면이나 문서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배관 설계 과정에서 해석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파이핑 디자이너가 3D 모델의 배관을 모델링한 후 해당 배관에 대한 정보를 도면으로 출도하여 스트레스 엔지니어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도면을 받은 스트레스 엔지니어는 도면에 작성된 정보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해석 모델을 작성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석이 끝나면 해석 결과는 다시 도면으로 작성하여 디자이너에게 전달하게 되고 디자이너는 해석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3D 모델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설계 과정 중 여러 번 반복되게 되는데 도면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도면 작성 과정과 모델 작성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과 해석 모델, 도면 간에 서로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도면으로 전달되던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3D 모델에서 배관 데이터를 추출해 전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해석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석을 수행한 결과도 데이터 파일로 생성하여 전달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및 다양한 편의 기능 구현을 통해 3D 모델 반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 전달되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활용 방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석 관련 데이터들이 프로젝트 단위에서도 손쉽게 조회될 수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 엔지니어가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던 다양한 레포트들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간중간 3D 모델과 해석 모델이 일치한지 여부도 정합성 체크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모델 간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수백 수천 개의 배관을 사람이 각 모델을 조작하며 비교해야 했던 업무로 하나의 플랜트에서 해당 검수 작업을 진행하는데 엔지니어가 대여섯 명 투입되어도 한 달 이상 걸리던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현재 자동 체크 프로그램에 의해 대여섯 시간 만에 완료되고 있고 특히 엔지니어들이 근무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배치 서비스로 실행되어 매일 아침마다 그날그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
효율화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룰 기반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AI 모델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업무나 도면으로 일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알고리즘 작성이 어려운 문제의 경우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우리는 룰 기반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AI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I를 개발한 과정도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다양한 형식의 문서, 도면, 이미지 파일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잘 모아서 한 군데에 쌓고 전처리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정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양한 AI 알고리즘에 대해 탐색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AI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방법은 모든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창구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형태의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수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AI 모델을 업무 플랫폼 개발에 반영하여 엔지니어들의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이미 수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여러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시스템이었고 서로 간의 데이터 연결을 위해 상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장애가 나면 다른 곳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각 시스템들의 개발 언어나 프레임워크도 다 제각각이라 이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플랫폼은 다른 구조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은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새로운 업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 신규 시스템들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잘 연결되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만든 듯이 모노리식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만드는 과정도 어렵겠지만 추후에 유지보수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들을 적당한 크기로 쪼개어 개발하고 느슨한 결합으로 연결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서비스들 중에는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에서만 사용하는 서비스도 있을 것입니다. 공유 서비스의 경우 중앙에서 만들어 각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게 되면 각 애플리케이션들은 개별 기능에 대한 서비스만 구현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개발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게 되고 전체 개발 대상 서비스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어 각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유 서비스가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신규 앱 개발 속도도 점차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단순화된 연결을 하기 위해 메시지 큐를 도입하였습니다. 비동기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서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간의 데이터 정합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간 데이터 연결을 위해 필요한 연결의 개수만큼 인터페이스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각각 3개라면 9개의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메시지 큐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시스템들은 메시지 큐와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6개의 인터페이스만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연결 대상 시스템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연결 방식은 상대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인터페이스의 수정이 필요했으나 메시지 큐 방식에서는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개발이 단순해지고 연결하는 상대에 대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만들어가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은 각 설계 공정별로 특화된 서비스는 공정별로 만들도록 하고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는 중앙에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2D, 3D CAD 및 해석 프로그램이나 레거시 시스템들도 메시지 큐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내에서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전달되고 쌓일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AI, ML 기반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각 서비스들을 컨테이너에서 실행하고 메시지 큐로서 카프카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아마존 오픈서치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을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모두 다 구현할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WS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시 AWS 김상현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건용 프로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업무의 성격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핵심이 되는 아마존 EKS와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존 ECS는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관리형 서비스이고 아마존 EKS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중 하나인 쿠버네티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여러 특장점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WS 파게이트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서버나 클러스터를 관리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KS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쿠버네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컨트롤 플레인에는 관리자와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러 컴포넌트가 있으며 사용자는 워커 노드와 통신을 하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관리형 서비스로 만든 것이 아마존 EKS입니다. 아마존 EKS의 특징을 짧게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 부분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고가용성을 위한 복수의 가용 영역을 관리하시거나 버전 및 장애 관리 등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아마존 EKS의 아키텍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은 클러스터의 구조, 아래쪽은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의 통신 구조입니다. 위쪽 그림을 보시면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인 VPC 내에 가용 영역이 3개 있고 해당 가용 영역의 리소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여러 서버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용 영역의 리소스를 사용하므로 고가용성 아키텍처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쪽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의 통신 구조를 보시면 서로 다른 VPC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가 통신할 때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와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을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처럼 아마존 EKS는 AWS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EKS는 그림과 같이 AWS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컴퓨팅 서비스 등과 쉽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키텍처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며 더욱 편하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해서 아마존 EKS는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EKS는 AWS에서 관리용으로도 제공하지만 AWS 아웃포스트와 같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장비를 두고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EKS 디스트로를 통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고객의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 방안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림들처럼 제조, 웹, 게임, 통신, IoT 등 워크로드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영역 외에 데이터 저장과 분석, 시각화와 머신러닝 등 데이터를 저장하고 소비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AWS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오픈서치는 로그 분석과 실시간 데이터 저장 및 검색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오픈소스인 엘라스틱서치에서 파생된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기존의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셨어도 호환성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커뮤니티 기반의 오픈소스로 운영이 되며 검색과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측면에서 버전 관리, 패치, 스토리지 관리 등 오버헤드를 제거해서 고객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는 기본적으로 REST API를 통해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된 오픈서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면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고 검색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 관련 담당자들이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전후로 또 다른 서비스들을 보자면 데이터 생산부터 대시보드까지의 과정 중에서 AWS의 서비스뿐 아니라 비츠, 로그스태시 등의 오픈소스들이 결합이 될 수 있으며 대시보드도 기존 키바나와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아키텍처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와 그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핵심이 되는 서비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고객분들이 고민하셨던 내용과 그것을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로 확대해 보아도 많은 업체들이 이미 AWS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 산업군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사례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 시 사용된 AWS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향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